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시오스코어 대리 주최하는 금융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지만 특히 저희 포럼은 실무진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실무적으로 하는 포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이었죠. 이 건너편 포스틴 호텔에서 이세돌 부단과 알파고의 대전이 일어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AI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피부 속으로 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영국의 국제 컨설팅 GM이 재밌는 발표를 했는데 각 국가의 도시의 핀테크 지수를 발표했는데 1위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북경입니다. 1위에서 4위까지가 중국의 도시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서울이 5위를 했습니다. 지금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36입니다. 서울이. 핀테크 지수가 30계단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저희가 이 포럼이 금융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내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참석하였습니다. 박수입니다. 금융혁신의 또 하나의 축이죠. 우리 K뱅크의 심성훈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오스코 데일리의 박재근 대표님의 괴사로 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대표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외국인 여러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분의 발표자들, 그리고 방금 소개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직접 이렇게 와주셔서 잠시 후 축사까지 해주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업계분들인데요.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고도화와 혁신금융의 미래입니다. 이 두 디지털 고도화도 그렇고 혁신금융도 그렇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디지털 고도화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것이고 혁신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결합된 미래가 어떠할지, 어떤 준비를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강화할지는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열쇠, 인사이트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론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신 이제 연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특강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끝까지 이 자리를 참석해서 그 내용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최고의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박주근 저희 시오스코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핀테크 경쟁력은 그 디지털 인프라 그에 걸맞지 않게 좀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한국의 핀테크 경쟁력, 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작은 그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내빈 소개를 했지만 우리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CEO 스코어 데일리가 주최하는 2019 금융포럼 디지털 고도화와 혁신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CEO 스코어 데일리가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이렇게 중견 우리 간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금융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갖고 이렇게 매년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을 현장에서 공유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10년 전에 실종된 어린아이를 안면인식 CCTV도 찾아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쓰시면 당신의 얼굴이 어디에 올라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도도 사실 한 97% 그 정도가 채 안 될 겁니다. 좀 어둡게 찍혔다든지 혹은 뭐 머리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몇 가지 특징, 조건 이런 것에 따라 이제 크게 변화하기도 하죠.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굴이 많이 변하는데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갖다가 안면인식 CCTV가 찾아냈다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3년 전에는 중국에서 CCTV로 콘서트장에 황상수표범을 갖다가 잡아놓은 일이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국 안면이라고 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공공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갖다 민간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공안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특히 최근같이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소수민족의 어떤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공안적 통제가 더 필요했을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원천 데이터를 민간한테 제공함으로써 사실 민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안면인식 기술을 갖다가 AI를 통한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안면인식 CCTV를 갖다가 개발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안면인식 CCTV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면인식 CCTV가 있다고 한다면 주택가에서 맨날 분란이 생기고 있는 쓰레기를 누가 버렸냐, 담배꽁초 누가 버렸냐, 횡단보도 누가 건넜냐가 금방 잡아낼 수 있겠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통해서 안면인식 CCTV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것이죠. 기술 발전의 명과 암일 것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것을 AI가 고부가 가치화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AI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BDAI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등록번호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휴먼 게놈 지도, 그러니까 건강 내비게이션을 갖다 발급해주자 하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안 가실 텐데 저희 또래만 해도 되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등으로 병원에 갑니다. 근데 진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상세불명의 고혈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고혈압에 걸렸는지, 제가 고혈압에 걸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세불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러이러한 처방을 합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근데 만약에 휴먼 게놈 지도를 발급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간 동안 한 10년 동안 어떤 병력과 대조해 나가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지금의 의학과는 다른 개별의학, 맞춤의학 이런 것들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난민이랄지 불치병 난민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 금융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빅데이터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AI가 분석을 해서 더 거기에 맞는 고급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동안은 핀테크로 알려져 와 있었고, 이거는 파이낸스 금융에다가 기술을 결합시킨 거였는데, 이런 BDA가 더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테크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기술이 주가 되고 금융이 이제 보조가 되는 것이죠. 요새 의대에 맨 처음 들어간 학생들은 언제쯤 우리가 AI 닥터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까 하는 불안감을 교수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방사선 의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판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판독하냐 하는 건데, 사람 의사는 1년에 한두 번 학예 세미나, 동계 세미나 가고 학술지 보고 뭐 이러는데, 또 신약 소개를 갖다 제 회사 사업을 통해서 봤는데 AI 닥터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페이퍼를 보고 수백 개의 신약을 접하고 또 수백 개의 데이터, 수십만 개의 어떤 임상 데이터를 접하니까 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사람 의사가 과연 AI 닥터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처럼 누가 중심이 되냐, 그러니까 파이낸스가 중심이 되냐,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되냐 하는 것처럼 이러한 논쟁은, 이러한 발전 속도는 다른 모든 분야에도 빨리 파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행자가 중국 같은 경우는 핀테크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15년 전에 중국에서는 우리 ATM 기계가 인구 50만 명당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구의 30%도 안 됐습니다. 그 나라에는 가정에 전화기가 다 보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전봇대도 없었습니다. 공중전화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전봇대를 깔고 공중전화기를 깔고 가정에 전화를 보급하고 삐삐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20년, 30년을 똑같은 코스를 경험했겠죠.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것이 스마트폰과 QR코드입니다. 중국의 금융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를 한꺼번에 바꾼 것이죠. 저는 혁신 성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 과거에 해결된 해법을 갖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노정된 문제를 미래에 던져진 해법을 갖고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국내에서도 2000달러 시대에 배를 만들겠다, 선박을 만들겠다, 철강을 만들겠다, 자동차를 만들겠다, 참 허황된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앞당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에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브로드밴드 해갖고 지난 20년 동안 일본보다 GDP 성장률이 2.7배가 더 높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류를 갖다가 부흥시켜서 오늘의 한류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변화는 놀랐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가보면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생겼던 울산이나 창원 같은 도시, 지금 판교 같은 신도시가 300개, 500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창원 이후에 그런 공업도시, 신공업도시 이제 판교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10년간 300개, 500개가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는 20년 전에 지하철 노선이 1개였는데 지금 20개입니다.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지난 20년 동안 지하철, 경전철이 몇 개가 늘었습니까? 타당성 조사만 하느냐고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8월 30일 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포하고 금융혁신법과 지금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법은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것입니다. 주제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금융혁신법으로 우리나라에 올해만 샌드박스에 태워진 것이 100개입니다. 아마 이런 스피드로 가면 다시 우리나라 핀테크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가 아니라 10년이면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입니다. 정치권이 자기의 시계를 멈추는 것은 자기들 자유지만 국민과 국가의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CEO 스코어 데일리에 의미 있는 디지털 고도화와 혁신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을 축하드리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정치권도 지금 올해 내 신용정보법이랄지 특근법,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업계에서는 제일 원하는 것이죠. 특근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이걸 통과 안 시키면 지난 1월달에 통과시켜야 될 것이 지금 9개월 동안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못 시키면 내년
선거 있고 정기국회까지 2년이 지나갈 텐데 2년이면 다른 데가 플랫폼 만들면 나머지들은 다 을병정이 되는 시대인데 다시 한번 정치의 각성을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할 거 아닌데 얘기하게 되는 얘기하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